정말 바이오 종목은 상황이 좋지 않아도 무조건 상승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상장한 바이오 종목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청약이 진행 중인 인벤티지랩과 주간 공모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는 주말을 맞이하여 클로바 더빙 대신 제 목소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일정 확인입니다. 인벤티지랩은 벌써 1일차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리 1일차라고 하지만 결과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청약자는 1123명밖에 되지 않고 비례 경쟁률은 0.13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일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인벤티지랩의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윤성 FNC가 상장을 합니다. 11월 15일 화요일부터 11월 16일 수요일까지 펜트론의 청약이 진행되고 11월 17일 목요일부터 11월 18일 금요일은 대신밸런스 제13호 스펙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6일 수요일에는 실권주 청약이 진행되었던 알체라의 권리 매도가 가능해지고 11월 17일 목요일에는 TFE와 T3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금요일에는 유비온과 엔젯의 동시 상장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4건의 청약과 7건의 상장이 있는 매우 분주한 주였지만 일정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공모가가 만원이고 규모가 매우 큰 스펙인 미래에셋 드림 스펙으로는 상장 규모가 무려 918억 원이나 됩니다. 본격적으로 공모가 만원 시대를 열었던 하나금융 25호 스펙은 현재가 9,570원으로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순간 8,640원까지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 스펙 7호도 상장일에는 18,000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주가는 11,600원입니다. 이처럼 공모가가 만원인 스펙들의 성적이 그리 좋지 않자 미래에셋 드림 스펙1호 수혜 측에 참여한 기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혜 측 결과가 좋지 않아 결국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철회되었던 제2호에 이어 미래에셋 드림 스펙 1호가 철회됨에 따라 관련 일정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3건의 청약과 6건의 상장이 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인벤티지랩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9,000원에서 26,000원 사이였지만 수요 예측을 통해 결정된 확정 공모가액은 하단 대비 36.84%, 상단 대비는 무려 58.85%나 낮은 12,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 예측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수는 168곳이고 경쟁률은 매우 낮은 14.37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수요 예측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인벤티지랩의 14.37은 루닛, 인카서비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낮은 청약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은 매우 낮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무실적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한 곳도 없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사 집합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도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관들이 참여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 미만의 대부분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무려 151건이나 됩니다. 반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을 초과한 수요 예측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는 0%이고 상단도 7.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공모가 밴드 상단과 상단 초과를 합쳐도 7.14%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저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단 이하가 92.26%나 되었기에 공모가는 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19,000원 미만의 수요 예측 분포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모가가 12,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지만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의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15일 확약 내역을 살펴보면 소수의 기관이 신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더하면 진짜 수치가 맞기에 꽤만 누락되었다고 본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 20.83%, 수량 기준으로는 3.56%입니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의 평균 청약 주식수가 10,000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도 제일 짧은 기간인 15일에만 신청을 하였고 평균 참여 규모도 그리 크지 않기에 의무보유 확약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평균 12.37%에 비해선 매우 낮은 수치이고
루닛, 플라즈맥, 곰구우먼, 이지트로닉스보다는 조금 높지만 T3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조금 낮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인벤티지랩의 수요 예측 결과를 경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경직률과 의무보유 확약이 매우 낮아 제일 안 좋은 구간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샤페론, 루닛 등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아도 상승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우리사주조합의 4.7%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약 6억 원 규모입니다. 인벤티지랩은 직원분들이 많은 회사는 아닙니다. 직원 1인당 우리사주 평균 배정 규모는 약 1,039만 원 규모입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인벤티지랩에는 매우 많은 주식 매수 선택권과 스톡옵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장 이후 즉시 행사 가능한 수량이 32만 5,208주가 있고 금액으로는 약 39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 중 임원들의 물량에는 의무보유 확약이 걸려 있습니다. 상장 이후 즉시 행사 가능하고 의무보유 확약이 없는 수량은 약 6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은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에게는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26만 주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31억 원입니다.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이번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청약 등급과 무관하게 고객 등급이 패밀리이신 분들은 모두 2,000원이 부과가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중 개설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등급명이 변경되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전용 등급은 일반 등급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일반은 준우대 등급으로 바꾸었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지 한도는 동일합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낮은 일반 50% 등급은 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2,400만 원입니다. 한도가 매우 낮은 청약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30주입니다. 공모가 기준 30주의 청약 증거금은 18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1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985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208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배정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수는 306만 8,991주이고 비율로는 제법 높은 37.4%입니다. 금액으로는 368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이 된다면 상장일 유통 가능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무려 67.69%, 일반 청약자가 8.47%, 기관 투자자가 23.84%입니다. 기존 주주가 3분의 2인 67.69%이기에 매우 큰 부담입니다. 그나마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아주 크진 않기에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매각 가능한 주주들의 상당수가 기관 투자자인 점은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로부터 1개월만 지나도 전체 주식수의 34.45%가 의무보유 확약이 해제되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23.84%밖에 되지 않기에 의무보유 확약이 많이 배정된다고 해도 상장일 유통 물량은 크게 줄어들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많이 배정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은 기존 주주가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100% 신주 모집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2022년 상장 종목들의 의무보유 확약 전 유통 물량과 비교를 해보면 인벤티지랩의 368억 원은 코난 테크놀로지, 아셈스, T3 엔터테인먼트, 저스템보다는 조금 더 많고 산돌과 거의 비슷한 상장의 유통 물량입니다.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벤티지랩의 청약, 환불,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지난 금요일 청약이 시작되었고 1월 14일 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1월 16일 수요일이고 인벤티지랩의 청약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인벤티지랩의 환불일이 11월 16일 수요일이기에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펨트론의 청약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밀리해서제가 철회함에 따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되고 펨트론도 현재까지 11월 24일 목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단독 상장인 점은 장점입니다. 이제 인벤티지랩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티지랩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아직 매출이 본격화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만 96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에 공모가 산정을 위한 평가는 2025년 추정 단기순이익을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39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인벤티지랩의 비교 기업은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과 같은 이미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대형 제약사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높은 수익 가치인 28.54의 퍼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추정 단기순이익과 대형 제약사들의 수익 가치를 이용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자체가 그리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인벤티지랩이 연구 중인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먼저 신약 개발 단계를 살펴보면 신약이 허가되기까지 매우 많은 단계와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 성공 확률이 낮기에 아직 임상시험에도 들어가지 못한 파이프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벤티지랩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현재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자세히 보시면 계량 신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량 신약은 신약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고 혹은 고통을 받게 될까봐 무서워하는 탈모를 예를 들어보면 프로페시아라는 유명한 약이 있습니다. 해당 약은 황갈색의 알약이고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에 한 번씩만 드시면 됩니다. 용량을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증대된다는 근거가 없으니 하루에 한 번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복용해야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고 치료 효과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복용을 중단한다면 12개월 내로 치료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하루에 한 번씩 잊지 말고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인벤티지랩이 만들고 있는 계량신약은 기존의 알약 형태로 먹게 되어 있는 약을 한 번으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는 장기 지속형 제형입니다. 장기 지속형 제형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피부나 근육 조직에 주사를 해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약물이 조금씩 방출되기에 매일 먹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효과가 좋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발생 시 빠른 조치가 어렵고 적절한 용량 조절이 어려운 점,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 알약을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계량신약은 기존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바탕으로 조금 변경하여 만드는 제품이기에 경쟁을 피하기가 어렵고 높은 비율로 시장을 점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신약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임상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개량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인 점과 수요 측 결과가 그리 안 좋은 점을 고려하면 청약하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샤페론 루니처럼 바이오 기업은 안 좋아도 상승한 사례가 많기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바이오 종목은 상황이 좋지 않아도 무조건 상승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상장한 바이오 종목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총 36개 종목이고 업종, 동시상장 여부, 수요예측 결과, 상장일 유통물량, 상장일 유통물량 중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 상장일 성적과 상장일 이후의 성적 등을 모두 분석하여 작은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 중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은 29.51%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의 시초가 공모가 하회 종목 비율은 30.55%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1년 내 상장한 바이오 종목들의 수치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해보면 샤페론의 상장일 고가 기준 공모가 대비 상승 비율을 살펴보면 132%로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알피바이오가 59.22%, 에이프릴바이오가 58.14%, 루닛이 33.33%입니다. 투젠이 42.14%, 차백신연구소가 35.4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총 6종목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안 좋았던 종목들의 성적을 살펴보면 썬바이오가 3.64%, 보로노이가 26.63%, 노울이 7.9%, 바이오 FDNC가 20.71%, 에드바이오텍이 15%, 지니어스가 33% 하락하였습니다. 하락한 종목도 6종목입니다. 이처럼 비율만 살펴본다면 바이오 종목이 일반 종목들에 비해 더 많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이오 종목이 더 자주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0년 상장한 소마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마젠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69.46대 1, 의무보유 확약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모가는 공모가 하단에서 마무리되었고 일반 청약자의 청약 경쟁률도 4.42대 1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던 소마젠의 상장일 성적은 어떨까요?
상장일 공모가보다 소폭 하회한 적도 있지만 종가 기준 2일 연속 상한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종목 대비 비율로는 바이오 종목이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샤페론, 에이프릴바이오, 루닛, 툴젠처럼 수요 예측 결과에 비해 좋은 결과를 내는 종목들이 많기에 더욱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하락한 6개 종목들의 상황을 알아보면 노을은 BCNC, 에드바이오텍은 K옥션과 동시상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시상장은 매우 변수가 많은데 BCNC, K옥션이 노을, 에드바이오텍보다 수요 예측과 청약 결과가 훨씬 좋은 종목이라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성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면 썬바이오가 904억, 보로노이가 1294억 원, 바이오 FDNC가 826억 원, 지니너스가 685억 원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결국 1년 내 상장했던 바이오 종목 중 상장일 성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은 동시상장이거나 상장일 유통 물량이 685억 원 이상인 종목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종목들만 보고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상장일 좋은 결과를 기록했던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일 좋은 결과를 기록했던 6종목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면 샤페론이 304억 원, RP바이오가 330억 원, 에이프릴바이오가 631억 원, 루닛이 1529억 원, 툴젠이 3500억, 차백신연구소가 1090억 원입니다. 샤페론과 RP바이오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그리 크진 않지만 나머지 4종목은 매우 큰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종목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P바이오는 상장일 유통 물량도 적은 편이었지만 수요 예측 경쟁률도 높고 의무 보유 가격도 평균 정도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보다 30% 높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샤페론은 수요 예측 경쟁률이 매우 낮은 25.94대 1이었고 의무 보유 가격도 매우 낮은 5.47대 1입니다. 그 결과로 공모가가 무려 39.02%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14.43대 1이었고 의무 보유 가격만 평균 정도 수준인 10.66%였습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는 공모가 하단보다 20% 낮은 공모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루닛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7.1대 1로 매우 낮았고 의무 보유 가격도 1.6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공모가는 하단보다 31.82% 낮은 공모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닛은 비상장 거래로 매우 많은 지분이 거래되어 상당수의 지분이 공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었었습니다. 툴젠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29.54대 1이었고 의무 보유 가격도 0.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공모가는 공모가 하단보다 30% 조정되었습니다. 툴젠은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었습니다. 툴젠의 코넥스 주가가 공모가보다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에 유통 물량 중 상당수가 공모가보다 높은 단가를 기록하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백신연구소입니다. 차백신연구소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206.2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의무 보유 가격은 매우 낮은 1.94대 1이었고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미뤄볼 때 상장일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수요 예측 안 좋았던 종목들은 대부분 공모가가 큰 폭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은데 공모가가 조정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상장일 성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28.35대 1이었고 의무 보유 가격은 없었지만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바이오 FDNC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74.01대 1, 의무 보유 가격은 평균 정도 수준인 11.8%를 기록하였지만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보다 26.09% 높은 공모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니너스도 수요 예측 경쟁률이 66.03대 1이었고 의무 보유 가격이 0.1%밖에 되지 않았지만 공모가는 19.03%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변수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상장들의 케이스를 분석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본다면 바이오 종목이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비율이 일반 종목에 비해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아도 상승하는 종목이 많기에 우리는 매우 인상적으로 바이오 종목을 각인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동시상장이 아니고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368억 원입니다.
개발 성공 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신약 개발 회사가 아닌 개량 신약 회사이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않습니다. 인벤티지랩의 수요측 경쟁률은 14.73대 1, 의무 보유 하격은 3.56%로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격 밴드 하단 대비 마이너스 36.84% 조정이 되었습니다. 항상 상장일은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랬던 적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하락 시 대처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바이오는 랜덤박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긁힐 확률이 안 긁힐 확률보단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긁힌다고 큰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크를 감당하고 수익이 발생해도 예상보다 수익이 적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